종교개혁 이후 200여 년 동안 유럽은 신교와 구교로 갈라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릅니다. 특히 30년 전쟁으로 보헤미아의 인구가 5분의 1로 감소했고 독일 인구 1600만 명 중 5분의 3이 사망했다는 통계를 보면 교리를 앞세운 종교전쟁의 참상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전쟁 이후 평민들의 삶은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여전히 종교는 영주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인들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삶 속에 깊게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에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로 대변되는 과학의 발달로 삶의 모든 영역을 교리로 해석하던 중세의 세계관에서 빠르게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합리적이며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삶의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의 개신교 진영에서 공공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유럽은 18세기 때 기독교의 전통적 교리가 가진 한계를 깨닫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공선을 향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종교 갈등이 끝나고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시민사회가 등장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소수의 특권층이 타노스의 절대 반지를 끼고 스스로 세상의 심판자라 자처했던 오만방자했던 중세의 왕정시대가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광장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지식인들은 모든 이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천부 인권을 이야기했고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외쳤습니다. 귀족이 아니어도 의회에 나갈 수 있었고 법질서와 정책을 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세상도 실상은 반쪽짜리였습니다. 1830년 프랑스의 3,500만 명의 인구 중 단 20만 명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고 당연히 남성들이었습니다. 열린 시민광장은 남성들에게만 관대했던 것입니다. 창밖의 풍경은 바뀌어 갔지만 여성들은 집안에서 그런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문필가이며 프랑스 혁명을 지지했던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는 여성의 권리 옹호를 발표하며 남녀 동등 교육론을 주장합니다.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똑같이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며 간의 수공업은 공장으로 옮겨지게 되고 공장에서의 노동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은 경제활동에서 점차 물러나 가정에서 살림을 해야 하는 위치로 밀려나게 됩니다.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며 공장은 세상을 돌리는 공적 영역이 되었고 공적 영역은 곧 남성의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가정은 사적 영역이 되고 이것은 여성의 영역이라 불리게 됩니다. 공공선이 새로운 세상의 최고의 담론이 되었지만 공공선은 남성들이 있는 공적인 영역에서만 적용되고 사적 영역인 가정에 머무는 여성은 공공선에서 배제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공장의 성장을 지지했던 개신교 교회는 남성들의 이런 문화를 지지했으며 여성과 노동자와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는 여성에게 교육이 필요하다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적 한계 때문에 여성의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공화국의 어머니가 되는 것에 한정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좋은 시민으로 가르쳐 국가에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의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여성 교육론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아시아가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해 여성을 이성적인 존재로 교육하기 위한 공화국의 어머니를 부각시킨 양처현모 이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양처현모 이론은 계몽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장자크 루소의 저서인 에밀에서 더욱 분명하게 묘사됩니다. 여성교육이 늘 남자와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 바로 그 때문이다.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유용한 존재가 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만들고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돌봐주고 조언을 해주고 위로하고 우리의 일상을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여자들의 영원한 의무다. 그리고 어린 소녀들은 바로 이런 것을 배워야 한다. 여기서 벗어난다면 교육의 목표 자체에서 빗나가는 것이고 그런 교육은 여자들이나 우리 행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프랑스 혁명 이후 계몽주의를 외치던 지식인들은 공공선을 주장했지만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와 결합한 공공선은 남성, 특히 백인 남성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여성교육의 이유가 양처현모가 되어 공화국의 어머니를 양성해야 한다는 이론은 당시 공공선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양처현모 이론은
일본의 신여성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1890년대 서구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인형의 집이 일본 제국 극장에 상영됩니다. 그리고 이 연극을 본 젊은 여성 문인들이 세이토라는 이름의 첫 여성 문예지를 발행합니다. 전통과 미덕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에게 강요된 사회적 요구에 칼이 아닌 펜을 들고 저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은 1911년 도쿄에서 신여성 논쟁의 출발을 가져옵니다. 1853년 미국 대통령 피어스는 페리 제독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페리 제독은 군함 4척을 이끌고 일본에 입항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중국과 달리 특별한 저항 없이 미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던 아시아 최고의 나라 중국을 잔인하게 굴복시킨 서구의 폭력성을 지켜본 일본은 무리하게 저항하기보다는 영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여년간 중국을 통해 교훈을 얻은 일본은 기독교가 서구 문물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몰락한 쇄국의 길이 아닌 서구 문물을 적극 수용하기로 합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선포 후 일본은 기독교에 기반을 둔 서구 교육 시스템을 받아들였고 1871년에 교육부를 신설하고 5명의 여학생들을 포함하여 청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냅니다. 당시 총간부 통독 구로다는 미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여성들이 사회개혁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근대 국가를 형성하기 위하여 여성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본은 서구의 교육을 통해 문명과 개화의 시대를 연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보수 세력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막부 시대의 전통을 고수하며 국가의 교육을 국민의 지배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수구적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1879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하게 허락된 의무교육이 철회됩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여 교육했고 여성은 유교적 전통에 근거한 도덕적 가사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1890년 일본 사회는 완벽하게 보수적인 사회로 급전환합니다. 대중계몽에서 대중통제로 교육의 기조가 바뀝니다. 국민교육 시스템은 국가에 충성하는 신민을 양성하는 제국주의적 도구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18세기 유럽 사회에서 태동하고 미국에서 성장한 여성관인 양처현모의 여성관을 적극 도입합니다. 그렇게 양처현모는 일본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어갑니다. 양처현모는 가정이 나라의 기초라는 유교적 전통사상에도 부합한 개념으로 모든 가정은 제국의 신민으로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모양처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현모양처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성리학의 대학자 율곡 이이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입니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조선 전기에는 아들, 딸이 돌아가며 평등하게 제사를 모셨습니다. 유산 상속도 아들, 딸이 균등하게 분배해 상속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조선의 모습과는 다른 남녀가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조선 후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국가 질서와 근간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자 사대부들은 무너진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백성들이 사대부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 여깁니다. 백성들은 목숨 걸고 전쟁을 했는데 사대부들은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을 피해 도망을 가는 등 지배계층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중화와 오랑캐라는 질서가 있고 국가에는 양반과 쌍놈의 질서가 있고 가정에는 남자와 여자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수평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를 강조하며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려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서인들은 성리학의 대가인 율곡 이이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찾으려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율곡 이이의 어머니 신사임당을 이러한 질서의 상징인 현모양처로 내세운 것입니다. 아들 율곡 이이가 선비행장이라는 책에서 어머니 신사임당을 조선 최고의 화가인 안견에 비견할 정도로 당대 최고의 화가이며 시인이었던 신사임당의 진취적인 지식인으로서의 모습 가운데 극히 일부의 이미지를 떼어내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포장을 한 것입니다. 특히 신사임당이 그린 여러 그림 가운데 풀, 벌레 그림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풀이나 벌레와 같은 하찮은 민물도 사랑한 어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자신들의 국가에서 시행하던 양처현모를 조선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1930년 이후 일제는 대륙 침략 전쟁을 펼치며 일제에 충성을 다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 조선의 수많은 이들이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기 좋은 이미지가 바로 신사임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근현대에 와서는
박정희 정권에서 5.16 군사정변 이후 국가 영웅화 작업을 하며 다시 한번 신사임당을 소환합니다. 당시 영부인에게 신사임당의 자상한 어머니상을 덧입힌 것입니다. 한 사회학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평합니다. 사임당은 국가 영웅화 사업에 편입돼 전통적 현모양처이자 근대화를 수행하는 여성 주체의 사표로 자리잡게 되었다. 전통의 근대화, 근대화한 현모양처, 국가에 충성하는 여성의 이미지에 고결함의 미학이 결합해 이 이미지가 영부인에게 적용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모양처는 18세기 유럽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길러내는 공화국의 어머니로 시작된 양처 현모의 개념으로부터 시작되어 미국을 거쳐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제는 자신의 제국의 성장과 전쟁을 위해 양처 현모를 그대로 받아들여 제국에 충성하는 이들을 길러내는 양처 현모야말로 신여성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사대부들은 중국, 일본 등과 전쟁에서 드러난 자신들의 무능함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여성이었던 신사임당의 이미지를 세탁해 현모양처의 전형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고, 일제는 조선 사대부들이 만들어 놓은 신사임당을 적극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군사정권이 들어서며 영부인을 통해 신사임당의 현모양처 이미지를 활용했던 것입니다. 양처 현모, 현모양처와 신사임당의 이미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18세기 서구의 지식인들이 현모양처를 만들어내고 아시아의 근대화를 위한다며 현모양처를 가져와 사용하고 조선의 백성들에게 신사임당의 이미지를 세탁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현모양처를 각인시켰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세기 교회는 가부장적인 유대교와 가부장적인 로마의 법이 더해진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는 기독교를 자신의 정치 도구로 받아들이게 되며 교회와 로마는 손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중세는 교회와 왕정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였던 막달라 마리아를 담아낸 문서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렸고,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로 전락했고, 최초의 여자 이브는 남자를 유혹해 죄악에 빠뜨린 악의 근원이 되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수천녀라는 틀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될 무렵일 1945년 나그 한마디에서 역사에서 사라진 여성들을 담아낸 문서가 쏟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수천녀이기 때문에 현모양처였던 것일까요? 남성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현모양처가 아니었던 것일까요? 최초의 여성 이브는 남자를 죄악에 빠뜨렸기에 현모양처가 아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시대는 왜 이토록 현모양처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